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고전 단편 소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내고만 입지전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관점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 입각해서 스스로 돌아보시고, 아울러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슨 교훈을 남기고 싶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런 일도 해봤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한자가 나가고 있으니 익히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영조임금 때 이야기예요. 영조임금이라면 조선의 21대 왕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쌀 뒤주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의 아버지죠. 덕분에 영조는 조선 왕조 역대 임금들 중 52년이라는 최장기 왕자리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 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충청도 어느 고을에 성이 조씨인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형과 아우가 살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우는 세 가지 어려운 일을 해냈다 해서 이름이 삼난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이 삼난의 집안은 비록 대대로 명문대가라고는 하지만 어느 때부터 집안의 과거 급제자가 끊어지면서 가게가 서서히 몰락하였고 더불어 가난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삼난은 어려서 조실부모까지 하다 보니 그를 위해 나서서 혼인을 서두르는 자도 없어서 늦은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혈육이라고는 하나뿐인 형은 글은 잘하였지만 세상사에 무심해서 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 번번이 쌀겨로 배를 채워 허기를 면하는 것이 마치 부잣집 사람들 고기 먹듯 하는 그런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삼난이가 나이가 거의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형이 자기 친구들에게 청해서 삼난에게 패백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패백이라 하면은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날 때 상대에게 예의상 주는 비단을 말하죠. 그러나 역시 궁한 사람이 궁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삼난은 자신과 형편이 거의 비슷한 혼처를 구해서 겨우 장가라고 들게 되었는데, 신부가 시집이라고 해서 와보니 깨진 항아리에는 좁쌀 한 톨 담긴 게 없었고 허름한 부엌에는 싸늘하게 연기조차 없었답니다. 이에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 서방님, 집안 살림이 이러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요?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긴 하오. 그런데 당신이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소. 죽음도 피하지 못하는 판국에 살자는 방법을 어찌 마다하겠어요. 우리 형편이 가난을 감당할 수 없도록 괴로운데 저 채단은 뭐에다 쓰겠소? 우리 저걸 내다 팔기로 합시다. 저것을 팔면 못해도 돈 수십 그러미는 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둘이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삽시다. 대로변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든 해서 살아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양반인데 이 근처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소?
형님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서 우선 아쉬운 대로 술 장사라도 해봅시다. 그 장사에서 남는 이문으로 별일을 놓으면 점점 돈이 늘어날 것이오. 그것으로 차차 방을 늘려서 침실을 깨끗이 꾸미고 또 술집 깃발을 걸어놓고 술도 팔고 복루방도 넓게 열어놓아서 숙박 손님들도 받고 또 마구간을 연달아 길게 지어서 오고 가는 상인들이 쉽게 말을 맬 수 있게 한다면 남북을 오가는 많은 상인들을 보내고 맞는 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럼 나는 객주의 심부름꾼이 되고 당신은 술청의 꽃이 되어 두 주먹 불건 주고 10년을 계약하면 분명 수만 양의 재산은 모을 수 있을 것이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우리 집안의 가문을 회복하면 어떻겠소? 글쎄요, 그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네요. 어렵지 않으면 어쩌겠소? 쉬운 일은 대책이 있겠소? 아내가 생각해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으니 아내도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본 두 내외는 드디어 채단을 내다 판 돈을 가지고 건질 것도 없는 짐을 꾸려 남편은 지고 아내는 이고 마치 재짓고 야반도주하듯 한밤중에 둘은 그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타 지방으로 도망가듯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우내외가 야밤에 도망을 간 것을 알게 된 형은 집안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 아우가 견디지 못해 가문의 누를 끼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양반이랍시고 버텨온 가난인데 형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겠지요. 그러니 형도 이제는 더 이상 책을 볼 마음도 내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동네 부끄러워 누구를 대할 면목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5, 6년 형제간이 서로 떨어져 지내는 사이에 형 집의 살림은 더더욱 궁핍해져서 식구들의 얼굴에는 굶은 기색이 역력했고 온몸에 떼국물이 줄줄 흘렀으며 색이 바란 낡은 갓과 늘어진 신을 질질 끌고 다니는 형의 모습은 영락없이 객지를 떠도는 거린 형상이었답니다. 그러나 형의 주변머리로는 달리 방법도 없거니와 그럴 생각조차 없는 형은 그저 처자식들에게 분수에 맞춰 먹고 마시자고 할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한편 형은 동생의 종적을 찾느라 틈만 나면 사방팔방으로 질리도록 돌아다니니 그 고생이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찾아 헤매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이 전주에 있는 만마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만마관은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운 군영이었답니다. 그 관내에는 커다란 객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험난한 여정 탓에 몹시 목이 마른 형이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시려고 그 객점에 다가가니 멀리 한 미인이 술청에 나와 앉아 있더랍니다. 얼핏 보니 어디선가 본 듯도 하여 지팡이를 곤두세우고 눈을 들어 자세히 바라보니 바로 재수씨가 아니겠습니까? 행여 혹 닮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 그녀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펴보니 틀림없이 다른 사람 아닌 개수씨였습니다. 그는 안도의 심을 쉬고 또 탄식을 하며 술집 깃발을 걷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재수씨, 이게 어찌 된 영문이요? 아주버니야말로 이게 웬일이시오? 이제라도 따지려고 여기까지 오셨소? 합니다.
형의 꼬장꼬장한 성품에 5, 6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자기 두 내외를 돈에 미쳐서 술장사를 하며 가문의 먹칠을 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기어코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아우의 처는 순간 발끈하며 짜증을 내었습니다. 내 여기까지 오느라 시달려서 목이 몹시마로. 우선 목을 축이게 술 한 잔 좀 주시오. 합니다. 형은 재수씨가 주는 술 한 잔을 한숨에 쭉 들이키고는 이어서 묻기를, 아우는 어디 있어? 장사일로 마침 가까운 장터에 갔네요. 내 이번 길은 아우 때문에 온 것이오. 여기서 기다리다가 아우가 오거든 만나보고 하룻밤 묵어 가야겠소. 그러세요. 그럼 복룻방으로 들어가서요. 형이 한참 앉아 기다리고 있자니 아우가 짧은 배자를 걸치고 행상들의 짐을 실은 수십 여필의 말을 줄줄이 몰고 들어옵니다. 아우는 들어오자마자 짐을 풀고는 말을 메어놓고 꼴을 먹이는데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그 모습이 마치 취한 사람 같고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손발을 움직였습니다. 형은 동생이 하는 양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일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우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게 웬 꼴이냐? 동생이 놀라 눈썹을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바로 자기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바로 동생은 마치 어제 본 사람 보듯 뜰에서 잠깐 허리를 굽혀 형에게 인사를 하고는 형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수? 라며 말 한마디 툭 뱉는데 그것은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우는 더 이상 그간의 집안 소식이나 오는 길에 얼마나 고생하셨냐는 등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는 등 지난날의 회포조차도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형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밥상을 나르며 손님을 접대하느라 이리 뜨고 저리 뜨며 한시도 앉을 새가 없더랍니다. 그러더니 또 문득 말하길, 형님도 다른 길손들 자시는 것과 같은 거 드시려오? 하는데 마치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 주문받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형이 의아하게 여기며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주는 거 먹을 뿐이지. 하니 동생 말이 길가 계산은 10전인데 형님에겐 5전에 드립죠. 하고 인심 쓰듯 말합니다. 형은 냉대가 심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서운함을 꾹 참고 하룻밤을 넘기는데 아우는 그 밤이 새도록 역시 딴방에서 자며 형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길손들은 이른 아침들을 먹고 전부 각기 길을 떠났으나 형은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우에게 서운한 소리 실컷 퍼대고 대문을 박차며 나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렇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우를 또다시 생이별해야 하는 것도 서글펐고 또 아우가 어제 밥값이 5전이니 어쩌고 했으니 돈을 내야 할 것도 같은데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우가 하는 말이 형님, 왜 안 가시고 머뭇거리시오? 얼른 불값이나 내시고 일어나 가시지요. 합니다. 그러자 형님은 서러운 마음에
나는 너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 못내 마음이 울적하고 근심스러웠건만 이제 너를 만나고 보니 오히려 발걸음이 더더욱 무겁구나. 너는 도대체 내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내가 속히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어찌하여 이 형에게 밥 한 그릇 준값을 받으려 하느냐 라며 서러움에 복받치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소개말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우는 매정하게도 내게 동기간에 정이 있다면 내가 어찌 지금 이 지경이 되었겠소? 난 그런 것 잊은 지 오래요 하네요. 그러자 형이 그러냐? 그래 그만두자꾸나. 그럼 대체 내가 먹은 밥값이 얼마냐? 하니 내 이미 형님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줄은 알고 있소. 그러니 밥값을 반값으로 쳐드리리다. 저녁과 아침 2차례 드렸으니 모두 10전이오. 그러자 형님이 말하길 너는 내가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줄로만 알 뿐 내가 완전 빈털터리인 줄은 모르는구나 하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아우 말이 그렇게 돈이 없으면 부잣집도 많구먼. 양반 체면에 어디 묵을 곳이 없어 이런 여간에 드셨소. 돈이 없거든 수중에 든 물건이라도 대신 잡히고 가시오 합니다. 너무도 놀랍고 수모스러운 형님은 참으로 난감하구나 하네요. 그 말에 아우가 어렵지 않으면 뭔들 쉬운 일이 있겠소 하고 대거리를 합니다. 아마도 아우는 지난날 형이 양반 체면 따지느라 어린 자신을 살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는가 봅니다. 결국 형은 다 찢어진 부채와 달아빠진 수건으로 밥값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멀거니 서있던 개수가 덧붙여 하는 말이 어제 술 한잔 드신 값이 있어요. 그것도 갚으셔야죠 합니다. 그러자 형님은 다시 호주머니 속을 뒤져 오래된 빚을 꺼내 땅바닥에 내던지고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섭니다. 그렇게 동생에게 푸대접을 받고 집에 돌아온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부터 형은 심해가 편치 못하여 몰래 혼자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기를 교지와 광주의 탐천이요 말릉의 욕정이라더니 이걸 말하는 것이었구먼 했답니다. 탐천이란 탐할 탐자와 내천자로 마시면 욕심장이가 된다는 샘물인데요. 중국의 교지와 광주의 주민들이 모두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누구든 그곳에서 살면 똑같이 그렇게 탐욕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우가 그렇게 욕심스럽게 변해버린 것은 원래 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관시라는 시장에서 살다 보니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했다고 동생을 변호해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말릉의 욕정이라는 말은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진숙보가 수나라 군대를 피해서 말릉, 지금의 남경이에요. 남경에 있는 경양전의 우물인 연지정 안에 황비와 함께 숨어있다 수나라 병조들에게 들키는 수모를 당했다 해서 욕볼 욕자, 우물정자 해서 욕정입니다. 형은 아우가 보고 싶어 찾아왔지만 결국 그 아우에게 그 심한 욕을 당한 심정을 진숙보가 포로로 잡히는 욕을 당한 것에 비유한 말이죠. 이처럼 형은 세월이 흘러도 아우에게 당한 수모를 잊지 못하여 계속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 집안 같은 명문대가에서 어찌 저런 폐악한 놈이 나올 줄 누가 알았을꼬 하며 틈만 나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집안을 잘 다스려서
이 부끄러움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형은 아우를 만나고 돌아온 지 4, 5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아우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형의 집에 어떤 손님이 멋진 준말을 타고 가벼운 갓옷을 입고 문 앞에 이르렀답니다. 형은 처음에는 어디서 온 귀한 손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손님이 방 안으로 들어와 공손히 형에게 절을 하고는 우물쭈물 하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아우더라네요. 형이 노발대발 소리를 높여 꾸짖기를 너도 사람 노릇할 날이 있느냐? 당장 나가거라. 난 너 같은 동생을 둔 일이 없다. 하니 형님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저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가 집을 나갈 때는 참으로 가난의 고통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 집사람과 몇 년 계획을 세웠지요.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자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그날 밤 남쪽으로 수백 리 떨어진 국경지역의 관문에 있는 관시시장으로 가서 대로변 요지에 자리를 잡고는 이익을 남기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하였지요. 거간 노릇을 할 때는 몸소 나서지 않은 일이 없었고 가게를 벌여 장사를 할 때는 그저 이문 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어찌 동기간의 정을 알았겠습니까? 일전에 형님이 저희 집을 들르셨을 때 형님을 원수처럼 대한 것은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 것이 아니지요. 오직 인정을 끊고 그랬을 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동안 죽으라고 일해서 모은 수만금의 재산이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마을에 땅을 골라 전답과 토지를 사고 2,000석 필지의 땅에 씨앗도 심었습니다. 그중 1,000석은 형님 집 장토로 하고 나머지 1,000석은 저희 집 장토로 정했지요. 그리고 산기슭을 끼고 동쪽 서쪽으로 각각 형님 집과 저희 집 50칸씩 기와집도 지었습니다. 몸체, 사랑채, 대청, 마루, 부엌, 창고 같은 설비들은 형님 것과 제 것을 똑같이 짓고 또 솥이나 제사 때 쓰는 대자리, 책상 같은 기물, 또 의복, 서책도 서로 비슷하게 들여놓았는데 다만 형님 댁에는 사당분으로 3칸을 더 첨가했지요. 지금은 노비 장액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 문서 2개짝과 아침 저녁 드실 정백미 그리고 반찬 몇 가지와 생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컨대 형님께서는 문서함을 차례차례로 열어보시고 이 아우 같지 않은 이 못난 아우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거든 이 보잘것없는 집과 쓸모없는 물건들은 전부 버리시고 오직 식구들만 데리고 저와 함께 그리로 가셔서 부잣집 노인이 되시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장황하게 그간의 사정을 형에게 이야기하니 형은 묵묵하게 동생이 말을 듣더니 어느새 괘씸했던 그 노여움이 환한 웃음으로 바뀌면서 예전처럼 화목하게 등불을 켜고 형제가 마주 앉아 정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집이 가난한데 재물을 모았으니 가상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같은 양반 가문에 어찌 흠이 아니라 하겠느냐. 그러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며 한편으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마음 아파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이 밝아오자
형님은 교자를 세내고 말을 빌려서 낡고 지저분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온전한 것과 대대로 전하는 문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는 아우를 뒤따라가며 집 전체를 철거하니 형님의 집을 지키던 비복들도 날짜를 잡아 기다렸다가 성대의 음식을 마련하고 이바지하여 형님들의 가솔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형은 자신의 집이라고 마련해 준 집과 아우의 집, 이 두 집의 규모를 두루두루 꼼꼼히 둘러보고는 그 사업의 웅대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설비한 대로 자신의 처소를 정하여 살면서 다시는 인간세의 근심과 슬픔이 없는 속세를 초월한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우는 이제 다 되었다 싶자 형과 상의해서 빈객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기로 합니다. 며칠간 실컷 먹고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 후 잔치가 파할 즈음이 되자 아우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을 합니다. 내 만약 여기서 그친다면 한갓 몰입에 불과할 것이요. 대장부라면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이제부터는 일체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고 사서삼경을 읽어 명경가에 응시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동보느라 지었던 허물도 모두 씻고 조상님께 지은 누도 다 벗어버리려 하는데 어떻겠소이까? 합니다. 그러자 빈객과 여러 벗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길, 그대는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또 기인이 되고자 한단 말이오. 허허, 글쎄요. 당신의 계획이 실로 어려울 듯 싶소이다. 하니 동생 하는 말이, 어렵지 않으면 쉬운 일이 뭐 있겠소? 합니다. 그러더니 아우는 일도 잘 보고 손기술이 능한 자를 택해서 큰 집과 작은 집의 마름으로 삼아 봄, 가을의 제반 출납과 빈객을 맞이하고 보내는 등의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고는 자신은 경서들을 싸들고 상소사 절로 들어가 한적한 상방을 잡더니 주야로 글을 읽기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 아우는 그 사이에 사서삼경 7서를 통달하였으므로 글을 읽어 뜻을 파악하는데 전혀 막히는 것이 없었답니다. 드디어 4년마다 한 번 여는 신년시가 개최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아우는 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급기야 임금의 빛나는 성덕을 입게 되었으니 전시 합격자 33인 중 갑과 2등으로 합격하는 방안이 되었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홍지에 쓰이고 성은이 황봉에 넘치며 어사화가 가문을 영화롭게 하고 상서로운 빛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듯 했답니다. 그렇게 아우는 육품 관직으로 나아가 처음 벼슬을 시작하더니 사헌부, 사간원을 거쳐 홍문관 교리까지 이르렀답니다. 이상으로 조삼난이 겪은 어려운 일 3가지 들어보셨는데요. 그 첫째 어려움은 사대부의 심지를 가지고서 처자를 데리고 술장사를 한 것이고, 둘째 어려움은 오랫동안 헤어져 살던 형이 하룻밤 묵어가는데 밥값까지 저당 잡은 것이고, 세 번째 어려움은 부자가 되어 이미 명성을 얻었으나 공부를 하여 공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달리 말하면 조삼난은 양반집 자제로서 너무나 가난하여 공부는커녕 생계조차 이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차마 하기 어려운 직업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피부치조차 매정하게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더욱 어려운 것은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인데, 조삼란은 그 즐거움에서 빠져나와 공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써 얻게 되는 여경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의 자손은 지금도 부자로 살고 대대로 벼슬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가난이 싫어 술장사를 하며 돈을 모으기 위해 형제간도 몰라라 한 동생은 홍문간 교리에 그쳤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전폐하지 않은 형은 속세를 초월한 신선이 되었다고 작가는 말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지은 작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은 동생보다 그런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공부를 중단하지 않은 형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성공을 하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해 했던 조삼란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평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선필담 1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 제목은 삼난금옥이라 하여 삼난, 세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금옥, 부잣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난을 극복하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한 사내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해보셨는지요?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역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해봤다,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에 경상북도 상주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고 집안도 비난해서 어려서부터 남의 집 머슴을 하며 홀홀 단신으로 살았답니다. 그렇게 나이가 2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다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세경을 가지고 드디어 나이 26 되던 해에 장가를 들어 어설프게나마 살림이라고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꽃같이 예쁜 아내가 시집와서 첫날 밤을 지내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서방님, 오늘부터 우리 윗칸방 문을 막아야겠어요. 윗방 아랫방을 막다니 이게 무슨 말이오? 우리 부부는 둘 다 궁상끼리 만났잖아요. 그런데 동침을 하게 되면 자연 아이를 생산하게 될 터이고, 만약에 금년에 아들을 낳고 명년에 딸을 낳고 한다면 물론 자손지락이 좋기야 하겠지만요. 그러나 그동안의 식구가 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집안의 우환이라도 생긴다면 그 씀씀이를 다 무엇으로 당하겠어요? 그러니 옷방의 문을 막아서 당신은 옷방에서 지내며 집신을 삼고 나는 아랫방에서 지내며 길쌈을 하고 또 10년을 기한하여 날마다 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면서 집안을 일으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죠. 홀로 외롭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사나 했더니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살자니 김생은 아내의 말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 자기가 겪었던 그 가난을 물려줄 생각을 하니 그것은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김생은 아내의 말을 쫓아 드디어 밑방문을 폐쇄하고 부부가 따로 지내면서 소 닭 보듯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리하여 낮에는 김생은 집신을 삼고 아내는 길쌈을 하였고, 또 날이 저물면 부부는 반드시 뒷마당에 나가서 구덩이 6, 7을 파고 들어왔답니다. 남들 다 자는 밤에 이 두 부부는 무슨 일로 뒷마당에 가서 구덩이를 파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구덩이를 많이 파놓고는 섣달이 되자 아내는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서 그 주머니 값을 개똥 한 섬으로 정하여 마을의 여러 집 머슴들에게 나눠주었답니다. 그리고 초봄이 되어 얼음이 서서히 녹을 무렵에 두 내외는 지난해 파놓은 구덩이 속을 주머니 값으로 받은 개똥으로 전부 메우고 그 자리에 봄보리를 파종했답니다. 그러자 개똥으로 거름을 준 영양이 풍부한 땅에서 보리가 쑥쑥 자라 여름에 수확을 하는데 큰 풍작이 되어서 거의 100여 짐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두 내외는 담배도 심어서 수십 냥의 돈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내외가 열심히 일한 지 6, 7년이 지나자 돈과 곡식이 집에 가득 차게 되었대요. 그러나 그들이 애초에 약속한 기한은 10년이었죠. 10년간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기로 약속하였으니 비록 이미 부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죽으로 하루의 끼니를 때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9년을 마치는 섣달 금음날에 남편이 처에게 청합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밥을 해서 먹읍시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을 책망하며 말하길, 서방님, 우리 둘이 이미 10년간 죽을 먹으며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룻밤을 못 참고 그렇게 가볍게 파괴해서 되겠어요? 하네요. 김생이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따라 물러섭니다. 그렇게 만 10년을 꽉 채운 이 부부는 과연 한 도 내에서 큰 갑부가 되었답니다. 이제 이 두 내외는 두 다리 쭉 펴고 윗칸방 문을 열어 남들처럼 살아도 되겠지요. 사실 지금까지 두 내외가 혼인은 하였지만 김생은 오랫동안 생활비로 지낸 셈이잖아요. 해서 하루는 김생이 아내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살 만큼 되었으니 자식도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봅시다. 그러자 또 이 아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서방님, 우리는 이제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누추한 집에서 동침을 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고는 집을 크게 짓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김생 내외는 처음부터 이미 관연한 나이에 만났고 거기에 또 돈 모으느라 10년이 지났으니 혹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희망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김생은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그러자 그의 처가 말하길, 서방님, 우리 살림이 이만하니 반드시 주인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당신이 원근의 일가들을 두루 알아보셔서 쓸만한 애를 골라 우리 자식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뜻 안 맞는 친자식보다 낫지 않을까요? 정부척 이르면 제가 낳은 아이와 진배 없을 것 같아요. 하고는 마침내 성이 같은 아이를 후사로 삼으니 이 성씨가 상산 김씨랍니다. 이후 그 후손이 크게 번창하여
벼슬이 대를 이었다고 말해지네요. 이상으로 생활이 어려워 늦게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아이도 낳지 않고 각방을 쓰며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원 제목은 영산업 부부 입양 해서 살림을 운영하느라 부부가 각방을 쓰다 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앞서 조 3남이 했던 3가지 어려운 일과 이 부부가 해냈던 어려운 일은 얼핏 비정상적인 것도 같고 매우 비정한 이야기 같기도 하죠. 당시에 그 사람들의 부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일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어려운 일까지 해보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 1권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